남편이 죽고 저는 모든 재산을 셋째 딸에게 넘겼습니다. 그 일로 저는 친자식들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자식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누가 제 옆에 있었는지는 그날 저는 혼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김정순 씨 맞으시죠? 압류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걸려온 전화에 대답도 하기 전에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서명 부탁드립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펜을 받아든 채 손이 떨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틀 전 우편함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빨간 봉투가 보였습니다. 법원 봉투. 압류 통지서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보였습니다. 보증. 잊고 있던 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째 성호에게 먼저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연결음만 길었고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미영에게 걸었습니다. 따르릉. 한 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넷째 지훈에게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성 안내만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없구나. 그 일 이후 며칠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슴이 답답해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 복도에서 압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다시 귀에 댔습니다. 지금 병원입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안 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연락이 안 돼서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엄마. 이번엔 받았습니다. 은주야 미안한데. 목소리가 떨렸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세요? 지금 갈게요. 은주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저는 병원 이름을 말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 아이만 남았을까? 가슴이 먹먹했고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저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식탁 의자에, 그리고 서서 집안이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첫째 아들 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첫째 며느리 민정이 바로 거들었습니다. 방도 하나 비어 있고요. 저희가 모시는 게 맞죠? 둘째 딸 미영이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건 아니지. 엄마는 딸이 모셔야지. 엄마 생각해서라도 우리 집이 나아. 애들도 없고 조용하잖아.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막내 아들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들, 형. 엄마 모시는 건 제가 할게요. 전 아직 혼자라 시간도 많고요.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태잖아. 그때 셋째 딸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한 곳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미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야, 준혁 오빠 교수 일정도 바쁜데 어떻게 모셔? 은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말들이 제 앞에서 오갔습니다. 다들 나를 생각하는 걸까? 잠시 후 성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지 명의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첫째 며느리 민정이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집이랑 땅은 어머니 명의로 넘어가는 거 맞죠?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앞으로 다 정리해야지.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중에는 공평하게 해주실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말보다 내 이름 뒤에 붙은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인다는 걸. 지훈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그런 얘기 지금 할 때야?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컵을 씻고 물을 따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모시겠다는 건지, 재산을 지키겠다는 건지.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직 필요하긴 한가 봐.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그날을 넘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셋째 딸 은주였습니다. 옆에는 사위 준혁이 함께 왔습니다. 은주가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왔구나. 저는 일어서려 했고 은주가 손을 내밀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앉아 계세요. 준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은주는 서류를 받아들었고 펜을 집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름을 썼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서류를 확인했고 은주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절차는 내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오늘은 응급실에서 하룻밤 계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간호사가 돌아갔습니다. 은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아직. 여보, 죽 좀 사다 주시겠어요? 알았어. 준혁이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은주를 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나. 은주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은 채 복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왜 안 왔을까?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은주도 형제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호박죽이요. 따뜻한 거로 샀어요. 은주가 뚜껑을 열어 숟가락을 꺼냈습니다. 드세요, 엄마. 저는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죽을 한 입 떴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은주와 준혁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왜 이 아이만 남았을까? 그 질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을 다 먹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주야. 네. 고맙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엄마잖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침대로 돌아갔고 셋째 은주와 사위 준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른 아이들한테서는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보증. 그 단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로 모시고 살겠다던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안부만 물었습니다. 셋째 은주만이 집에 찾아와 저를 돌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들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대요. 보증? 네. 엄마 명의로 집을 담보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려고? 친구랑 같이 카페 체인 사업이요.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집 담보 기준으로 가능한 최대 한도래요. 최대 한도? 10억 정도요. 숨이 막혔습니다. 10억? 엄마,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10억이라니.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일까?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가겠어? 그날 밤 지우는 늦게까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오래 곁에 있는 게,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일주일 뒤 지훈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연대보증인 아닙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연대보증이요? 대출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인께서 전액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그런데 펜은 이미 종이 위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종이에 적는 게 도움인지 재산 포기인지 김정순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서명 완료하셨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잘해야 한다. 네. 지훈은 그날 이후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그제야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빨간 봉투가 왔습니다. 법원 봉투, 압류 통지서.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막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혼자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게 나 혼자만의 착각일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은주가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구나. 가슴이 저렸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셋째 딸 은주의 집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제게 내어줬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침대는 깨끗했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응, 고맙다. 은주는 약통을 챙겨왔고 물을 따라줬습니다. 저는 약을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침마다 은주는 죽을 끓였습니다. 저녁마다 준혁이 장을 봐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은주도 저도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밥을 먹었고 약을 먹었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숫자였습니다. 10억, 집, 압류.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집은 보증으로 묶여 있었고 대출은 제 명의였습니다. 지훈이 갚지 못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그 다음은 법원 통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집 압류였습니다. 일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막내에게서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지? 그날 이후로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막내는 왜 연락이 안 될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핸드폰을 켰습니다. 알림 없음. 다시 껐습니다. 아직 전화가 안 온 게 다행인지 더 무서운 일의 시작인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잠들지 못하거나 얕게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깨면 식은땀이 나 있었습니다. 손을 보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연체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이자는 불어난다. 이건 되돌릴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 사이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벨이 울리지 않는데도 나는 먼저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알림 없음. 이미 시작된 일일지도 모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낮이 되면 다시 괜찮은 척했습니다. 은주가 죽을 끓여왔습니다. 드세요. 고맙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은주는 제 얼굴을 잠깐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집이 넘어가면 나는 어디로 가나.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네 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나는 어디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차 드릴까요? 응. 은주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은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구나.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막내는 왜 연락이 안 될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같은 생각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연체됐다는 걸, 법원에서 통지가 나갔다는 걸, 불안이 더 짙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된 일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들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얕은 밤이었습니다. 은주네 집에 온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은주가 함께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옷 몇 벌을 꺼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래된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토지대장.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봤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의 땅이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산 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이것 좀 봐줄래? 은주가 왔습니다. 서류를 받아보더니 천천히 읽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 명의 땅이네요. 응, 나도 몰랐어. 지금도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법무사 가봐야 해요. 다음 날 은주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보더니 컴퓨터를 켰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출력했습니다. 있네요.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쿵했습니다. 진짜 있어요? 네. 다만 상속 등기는 안 하셨네요. 그럼 제 것인가요? 상속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시간은 한 8억 정도 되겠네요. 8억이요? 네. 요즘 이 지역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급하신가요? 네. 급해요. 그럼 땅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 등기 전이라도 채권자 동의 받으면 가능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한 2억 정도는 되겠네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억이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해주세요. 네. 서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썼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대출 실행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사흘 뒤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순 고객님, 대출 나왔습니다. 네. 어디로 입금해 드릴까요? 채권자한테 바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압류 절차 정지 안내. 손이 떨렸습니다. 급한 불은 껐구나. 그런데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응, 조금. 은주는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걸로 지금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 하지만 엄마가 혼자 해내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알림 없음. 막내는 왜 연락이 없을까? 첫째는, 둘째는. 돈 문제가 일부 해결됐지만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신경도 안 쓰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다들 저를 모시겠다고 했었습니다. 누구 집으로 갈지 서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연락조차 없습니다. 오로지 셋째 은준에만 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혼자 고생하는 은주를 생각하면, 안쓰러웠고 연락 없는 아이들을 떠올리면 괘씸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불은 껐다. 돈은 막았지만 자식들은 막을 수 없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엄마, 은주한테 재산 절반 준다면서요? 땅 문제가 정리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재산 절반을 셋째 딸 은주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은주는 재산을 묻지 않았다. 병수발 중에도 불평하지 않았다.
다른 형제들을 욕하지 않았다. 언제나 내가 결정하라고만 했다. 은주만이 나를 생각해줬다. 법무사에게 서류를 맡겼습니다. 확실하신 거죠? 네. 다른 자녀분들께는 말씀하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절차 진행하시면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서명을 했습니다. 이틀 뒤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딸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은주한테 재산 절반 준다면서요? 누가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응, 맞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은주만 절반을 받아요? 은주는 결혼 전부터 너희와는 달리 항상 나를 돌봐왔어. 늘 한결같이. 그래서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엄마, 이건 감정으로 볼 일이 아니에요. 뭐, 우리도 자식이잖아요. 공평하게 해야죠. 공평? 그렇게 공평을 말하면서 자식으로서 한 게 뭐가 있니? 그 말 꺼낼 자격은 다들 있니? 네, 법적으로도 그래요. 법적으로.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내 재산이야. 엄마도 생각 좀 하세요. 감정만 앞세우시지 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첫째 아들 성호였습니다. 어머니. 그래, 어쩐 일이야? 미영이한테 들었어요. 진짜 은주한테 절반을 주시려고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여태껏 연락 한 번 없다가 그 얘기 듣고 전화했니? 어머니, 저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엄마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들리는구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은주만 절반 받고 우린 셋이서 나머지를 나눠 가져요. 성호야, 은주는 혼자서 나를 돌봐왔어. 저도 바빴어요. 회사 일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래도 어머니 생각 안 한 적 없어요. 그래? 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저는 뭐가 돼요? 저도 어머니 자식 아니에요? 그럼 제 몫은 도대체 얼마라는 거예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또 그 단어. 공평. 성호야, 그만해라. 끊는다. 아니, 어머니. 이건 진짜 문제예요. 법적으로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첫째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실망이에요. 뭐가? 셋째 아가씨만 절반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민정아, 이건. 어머니, 감정만 앞세우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내가 후회해? 네. 가족이 다 틀어지잖아요. 그만해라. 어머니, 저희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이만 전화 끊으마. 어머니. 끊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평은 같이 책임지는 공평이 아니라 내 재산을 맘대로 나눠 가자는 공평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또 울렸습니다. 막내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지훈아. 형이랑 누나들한테 들었어. 엄마, 나는 겨우 절반도 못 받는 거예요? 그 말부터였습니다. 지훈아, 너는. 나도 엄마 아들이잖아. 근데 은주 누나는 절반 받고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받아? 지훈아, 보증은? 그건 사업이 망한 거잖아. 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는 수만 번 고르지 않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그동안 연락은? 바빴어. 엄마도 알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말이 끊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이랑 누나들이 변호사 알아본대. 엄마, 그냥 공평하게 하자.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미안해서 전화한 게 아니라 잃을 게 있어서 전화했다는 걸. 그만해라 지훈아.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아이가 걱정한 건 제 몸이 아니라 자기 목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껐습니다. 은주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오빠랑 언니 연락 왔죠? 은주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저도 똑같이 받을게요. 아니야. 엄마. 은주야, 그동안 내가 말없이 엄마 아빠에게 해온 걸 엄마는 다 알고 있어.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권리, 공평, 법적으로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둘째 딸 미영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뜯어봤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은주가 서류를 봤습니다. 엄마, 이거 괜찮아. 엄마, 제가 포기할게요. 은주야, 이건 내 선택이야. 은주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엄마가 아니라 피고가 되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준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째 아들 성호, 둘째 딸 미영, 막내 아들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셋이 함께 왔습니다. 엄마 안에 있지? 미영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미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내역이에요. 저희도 조금씩 냈거든요. 그래서 정산해야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정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픈 걸 숫자로만 봤구나.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니? 저희도 공평하게. 공평? 미영이 나섰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법? 저는 미영을 봤습니다. 그 법이 너희 대신 병실에 있었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입장이 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입장? 저는 지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 엄마가 보증서 준 10억.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과 한 번 없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럼 나는? 엄마, 나는 집 잃을 뻔했어. 내 보증 때문에. 엄마,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해?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지훈이 문제고요. 지금은 재산 얘기를. 재산? 저는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재산 얘기할 자격 있어? 엄마, 저희도 자식이에요. 자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정산하는 게 자식이야?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공평하게. 공평?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공평하게 하고 싶어? 좋아. 어머니, 내 재산 전부 은주한테 줬어.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은주한테 전부 증여했어. 너희는 유류분만 받아. 법에서 정한 것만. 유류분은 받을 수 있겠지. 그걸 받으려고
너희는 엄마를 법정에 세워야 할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이게 공평한 거야. 성우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너무 불공평해. 저는 성우를 봤습니다. 성우야, 은주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아? 그건 매일 밤 아무 말 없이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너무하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저는 미영을 봤습니다. 지금도 모르겠니? 뭘요? 너희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 내가 어떤지, 아픈지, 힘든지. 엄마도 말 안 하셨잖아요. 말해야 하니? 자식이면 물어봐야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가라. 엄마, 나가. 지금 당장.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나가라고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재산만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야. 그까짓 돈 얼마나 한다고 그거 손해보기 싫어서 쪼르르 달려와서 몇 푼 안 되는 병원비, 간병비 계산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자식이야? 그렇게 돈을 가지고 싶으면 10억 날린 니들 동생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든가.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응, 이럴 거야. 엄마,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성우와 미영과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 은주야, 너만 남았구나. 엄마, 제가. 고맙다. 은주가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미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성우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구나. 괜찮았습니다. 이미 끝났으니까요. 은주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계산 없이. 그게 내가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내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도시를 떠났습니다. 은주는 내가 남겨준 돈으로 양평에 작은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침에는 밭에 나가 흙을 만지고 저녁에는 산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욕심내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서는 여전히 가끔 연락이 옵니다. 물론 돈 이야기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내 삶을 내 손에 되찾았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